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 5.18 연구소의 김희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부의 김수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전두환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출두를 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좀 긴장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공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불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두환 씨의 피고인 출석은 늦었지만 역사적 정의가 구현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3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신군부 일당은 강주에서 본인들이 자행했던 만행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진솔한 사과와 네. 사죄의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가해자들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비롯하여 강주의 아픔을 간직한 분들을 폄훼하고 조롱해왔죠. 특히 이번 이제 전두환 씨의 피고로서의 피고인 출석은 전두환 씨의 해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애곡하고 폄훼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이제 전두환 씨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그 규명의 어떤 하나의 전환적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오늘 떼는 거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방청권을 추첨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은 103명이 방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명이 방청권 추첨을 통해서 오늘 재판 과정을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자택에서 나올 때도 뭐 잠깐 이렇게 얼굴을 봤습니다마는 아픈 거라고는 좀 느낌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사죄의 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 싶어서 기대했습니다만 없어서 조금 전에 12시 한 34분경에 도착했을 때 어떤 본인의 그런 진심 어린 뭐 사죄의 말이라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좀 기대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두환 씨가 이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네. 그런 사죄나 사과 이걸 일말의 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 아픔을 겪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있었다라면 네. 39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축을 받지 않고요. 이순자 씨와 함께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취재진들이 지금 저 상황 뭐냐면 지금의 심경을 국민들께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인데 옆에 보고 있는 그런 눈빛이라든가 제스처는 상당히 좀 신경질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알츠하이머든 뭐 독감이든 해가면서 계속해서 연기를 시켰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기소가 된 이후에 뭐 재판 연기 신청을 하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월에도 재판에 불출석을 하게 되자 또 광주법원에서 네. 구인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에서 그 구인 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자진해서 출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순자 씨도 동석을 한다고 그래요. 재판장에 이렇게 보호자가 동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연령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런저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동석 허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허가 신청을 해서 그 허가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전 씨 측에서 그 2013년에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네.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내 관계인을 동석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 공판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실내 관계인 동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전 씨가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좀 아까 보시기에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혼자서 진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먼저 지금 법정에 가게 되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주거지를 묻게 되는 인정신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뭐 이순자 씨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죄를 네. 인정하는지를 묻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뭐 변호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진술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순자 씨가 조금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지나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구구미체와의 그 인터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느니 뭐 이렇게 실소를 금치 못할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 법원에서 이순자 씨가 동석하면서 본인이 대신 말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네. 법원 그 법률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렇게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적절히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하는 걸로 봐서는 괜히 그냥 계속해서 그냥 끼어들까봐 좀 그게 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네. 좀 해주시죠. 2017년 4월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이 됐고요. 그때 출간 직후에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를 바로 고소를 했고 광주지검이 지난해 5월에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전 씨 측은 기소 이후에 재판이 불공정할 염려가 있다. 광주에서 진행하게 되면 좀 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할 것 같다라고 해서 관할법원을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 씨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 조금 의심스럽고 광주 법정까지 왕복 10시간이 걸려서 좀 힘든 건강 상태가 힘든데 좀 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전 씨는 또 광주고등법원에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고 전 씨 측이 항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려서 올해 1월 7일로 또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도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을 하자 법원에서 전 씨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고 오늘 3월 11일 2시 30분으로 구인영장을 집행을 이제 하게 되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인 첫발을 떼는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는 광주지방법원에 지금 출두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순자 씨와 동석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재판정 내부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죠. 일단 변호인석에 보면은 전두환 씨가 앉고 그 옆에 부인 이순자 여사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인석에 앉게 되고 검사석에 이제 두 사람이 앉게 되죠. 판사는 오늘 장동혁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판은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청석 얘기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전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저희 103명이 지금 방청을 하게 되는데 65명이 방청권을 받아 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들의 가족이라든가 지인들 또 나머지 이제 관련된 분들이 35명 정도 앉게 돼 있습니다. 5.18 단체들도 지금 여기에 좀 준비돼 있는 법정에 나와 있는데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깥쪽에서 이제
5월과 관련된 구호도 좀 들려오고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이 광주지방법원 인근을 5.18 단체가 인간띠 있기를 했습니다.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5.18과 관련된 그 사진전도 함께 여기서 열렸습니다. 당초 이제 이 고소를 하게 된 게 이제 고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인 고 조용대 신부님이시죠? 조용대 신부. 조카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관련돼서 혹시 뭐 만나보셨습니까? 그 신부님도? 신부님은 이제 뵙지 못했고 저희들은 이제 그 검찰에서 네. 전두환 씨의 해고록에 관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네. 저희한테 이제 참고인 의견을 좀 여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술서를 제출했고, 헬기 사격을 비롯해서 이제 전두환 씨 해고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네. 내용 분석을 해서 그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궁금한 점은 전두환 해고록의 어떤 부분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하나씩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고록 중에서 사자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목 좀 알려주시죠. 이제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해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만큼 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조비오 신부님은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 전일빌딩 10층에서 전일빌딩 그 10층에서 헬기 탄원이 사격에 의한 탄원이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2018년도에 그 국방부 헬기 사격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실제 80년 5월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었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님은 어찌 보면 이제 80년대 그 엄혹한 시기부터 이 사실을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네. 용기 있는 내지는 정의로운 양심의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전두환 씨가 이제 2017년 해고록에서 진실의 말씀을 하신 고 조비오 신부님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재판의 쟁점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김희성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일빌딩에서 탄원이 나왔어요. 탄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전두환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이번 재판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기재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이런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런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두환의 회고록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헬기 사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국과수의 판단이 회고록 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때 이거를 알면서도 쓴 걸로밖에 우리는 생각이 안 되는데. 전두환 씨 그렇게까지, 해고록은 이제 출판이 2017년 4월에 출간이 됐고, 네. 헬기 사격에 대한 이제 목격은 뭐 8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었습니다만, 네. 전일빌딩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탄원이 발견된 건 2016년 10월이거든요. 네. 2016년에 전일빌딩에서 탄원이 발견됐고, 이걸 엄정하게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 감정 결과는 2017년 1월에 국과수에서 전일빌딩 10층이 당시에 이제 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층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 탄원의 자국은 헬기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탄원이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국가수 감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저런 해고록을 출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전두환 씨 그 해고록의 내용을 보면 그 헬기 사격의 내용이 약간 뭐 한 줄로 언급되는 게 아니라 한 챕터 정도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해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전일빌딩의 그 탄원이 발견됐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좀 이렇게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과수의 결과가 3개월 전에 나왔는데 회고록에다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실을 수 있는지,
그 뒤에 저희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번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이제 보고, 실은 이제 전두환 씨가 이 회고록에서 왜 그럼 굳이 그 내용을 네.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 고 조비오 신부님과 고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에 어찌 보면 좀 감정적인 그 비난 네. 내지는 이제 욕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뭐 신부님들과 목사님한테 사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왜 굳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했을까라는 네. 측면을 보면 헬기 사격에 갖고 있는 의미를 전두환 씨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 이제 지금까지 헬기 사격의 측면들을 보면 네. 헬기 사격은 결국은 신군부가 주장했던 자위권적 차원의 그 사격이었다라는 주장을 네. 번복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특히나 자위권적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 그러면 이건 방어의 측면인데 네. 헬기 사격은 완전 무장한 헬기가 비무장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자비한 살상 행위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신군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뒤집혀지는 네. 그래서 신군부가 갖고 있는 야만성이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바로 광주지방법원 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MBC는 이곳에서 전두환 씨의 법정 출두에 관한 현장 생중계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5월 단체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성숙한 태도로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은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민사 재판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민사 재판은 이게 형사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습니까? 민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민사재판 지금 가처분, 그러니까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인용이 됐었고, 그리고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좀 그 입증의 정도나 절차가 좀 달라서 이게 완벽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의 그런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가 있다면 그것이 많이 충분히 창조하게 되는 것이 실무의 사례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재판의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네. 벌금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5.18 관련해서 그 폄훼와 왜곡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관련된 지금 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 책은 이제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보여주실까요? 출판금지. 네. 뭐 보여주고 이게 굳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이 책을 네.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해고록이라 하면 네. 진실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 전두환 씨의 해고록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부분은 애곡과 폄훼의 내용으로 완전하게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한 거짓말인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법원에서도 전두환 씨 해고록을 출판금지 처분을 내렸던 것은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잘못돼 있다라는 객관적 판단을 내린 네. 그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책의 내용이 지금 뭐 5.18 관련 부분은 거의 다 지금 뭐 왜곡 폄훼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실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던 이 책을 사서 하나하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은 네. 어찌 보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곡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정 사건에 관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애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시민들의 무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 시민들이 어찌 총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전두환 씨의 해고록에 보면 시민들이 5월 19일부터 무장을 했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네. 5월 19일 날 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은 시대에 무장에 있다. 시대에 무장에 있으며 5월 19일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 MBC를 경비하던 31사단 병력으로부터 M16 소총 한정과 실탄 15발을 탈취했다고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두환의 주장은 시민들의 어떤 개헌군의 본격적인 발포에 앞서 먼저 무장을 갖추고 교전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군은 불가피하게 사격을 했다. 이게 이제 자위권적 차원이거든요. 네. 전혀 다르군요, 지금. 그렇죠. 예. 내용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전두환이 시민들의 사전무장 사례로 제시한 방금 이제 그 이 사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교사 작전 일지를 보면 네. 이게 이제 군의 기록을 통해서 전두환 씨 해고록을 확인해 본 결과 5월 19일 날 이제 총기가 피탈됐던 이건 이제 전두환 씨 해고록에는 강주 MBC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건 강주 CBS 방송국이었고요. 광주 CBS. 예. 강주 CBS에서 이제 애국 보도를 하니까 네. 시민들이 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이제 경비를 서고 있던 경비병하고 충돌이 발생을 했죠. 그 네. 와중에 경비병이 총을 이제 분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M16과 실탄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시민들이 돌려주거든요. 네. 그 돌려줬다는 사실이 정교사의 정보처 일지에도 기록돼 있고 계엄 상황 일지에도 아무 이상 없이 실탄과 총기가 회수됐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전두환 씨는 시민들의 무장에 의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격화됐다라고 하지만 80년 5월 당시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 했죠. 네. 그래서 총을 손에 쥐게 됐지만 그걸 다시 경비병에게 돌려줬고 그 일련의 상황들은 다 기록으로 그것도 이제 네. 군이 기록으로 전교사에. 남겼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이제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태를 격화시키고 시민들을 무장에까지 이르게 했던 건 5월 20일 도청 앞 집단 발포입니다. 그렇죠.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에 의해서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전두환 씨는 일부 사건 까지 조작해가면서 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폄훼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광주 MBC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왜곡을 했던 것으로 인해 당시에 광주 MBC는 이제 전소가 됐습니다. 네. 시민들의 분노로 전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광주 MBC는 그런 사실 왜곡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제대로 된 언론으로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총기 피탈은 없었고 그렇죠. 우발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그걸 다 반납을 하고 돌려줬다는 거죠. 오히려. 돌려줬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모든 사실들이 본인들의 작전 일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들의 목격이 아니라 네. 군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전두환 씨가 네. 굳이 강주 CBS와 강주 MBC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주 MBC가 당시에 이제 전소됐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강주 MBC의 전소 사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5월 19일 날 강주 MBC 앞에서 총기를 탈취해 갔다. 이러면 좀 더 이제 애국된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주 MBC에서 총기가 필탈된 것으로 애곡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소설을 쓴 거네요. 네. 예. 자, 지금 광주지방법원의 법정 앞 이 현관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12시 34분경에 전두환 씨가 저것을 통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돼서 지금 전두환 씨가 이곳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재판은 5.18을 진상규명하는 데 역사적인 첫 발을 떼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 고소 아니면 또 왜곡 폄훼한 걸 보니까 5.18 재단에서 보니까 40여 가지가 넘어요. 네. 근데 왜 이번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고록 내에는 허위 사실이나 그리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것 말고도 다분히 많은데요. 네. 그 전 씨를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만 고소를 하게 된 것은 저희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리인단과 5.18 단체들의 치밀한 전략이 사실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절차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증 방법 그리고 입증 정도가 좀 달라서 민사적으로는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또 처벌을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두환 회고록 중에 북한군 개입이라던가 수많은 허위 사실이 있지만 아무것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조비오 신부님으로 특정이 가능한 부분만 헬기 사격 부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조비오 신부님은 한 개인이지만 5.18 당시 광주 시민과 그리고 5.18 유가족들은 익명의 집단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 현재 대법원의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보면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그리고 당시 주의 정황 등으로 보아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 즉 집단 내 개별 구성원들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군 개입, 허위사실 적시 등 그런 피해자가 소수자로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5.18 역사 왜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런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전 씨를 고소를 했다가 이게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면 실제로는 피해자의 불특정성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는 것인데 전두환 씨 측에서 이를 좀 악의적으로 오히려 이용을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것 자체 그리고 명예훼손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이 좀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부분만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 부분도 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님의 사자 명예훼손 부분만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왜곡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또 접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적인 그런 저희가 절차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야 되냐면 뭐 최근에도 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마저도 망언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그것도. 그리고 또 극우 인사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정말 더 하나하나씩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제 저는 전두환 씨 재판이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 폄훼를 네.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나가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의 핵심의 책임자이고 그의 해고록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실은 또 그 5.18 애국 폄훼 세력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또 고스란히 전제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 북한군 개입설에 관한 부분들은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서로 인용을 하는 거죠. 네. 전두환 씨, 지만원 씨 서로의 내용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순자 씨가 구구 매체에 가서 뭐 네. 민주주의 아버지 했던 발언과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구구 단체들은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적어도 전두환 씨가 해고록에서 썼던 헬기 사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예훼손으로 특정이 되고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진다라면 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들이 알려진다라면 우리 사회의 어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과 폄훼의 어떤 흐름 이게 결정적으로 단절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진실 규명이고 또 과거사 정리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좀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은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조심스럽게 예상하십니까? 아직 뭐 첫 공판 기일이 열리기도 전이어서 좀 재판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네. 제 판단으로는 유죄를 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런 재판 쟁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고인 전두환이 이런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의도했는지 여부인데요. 그 앞서 민사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비오 그 민사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헬기 사격 부분에 대해서 회고록 중에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는데요. 네. 그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부분에 대법원에 이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부분에 관한 그런 판례인데요. 네. 그 판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있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지금 전 씨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헬기 사격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라는 기존의 법원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거나 또는 전 씨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 같은 명예훼손을 기재했다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죄 판결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인 것을 알고도 썼다면 뭐 당연히 뭐 유죄 판결을 받아야 네, 되겠죠. 네, 네. 예.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회고록 나오기 전 석 달 전에 국과수 헬기 사격 있었다는 얘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왜 그랬을까?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왜곡을 하고 본인이 안 했다고 하고 또 북한군의 투입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들리시겠습니다만은 바깥쪽에 있는 피켓 시위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라든가 또 온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끌려간다는 느낌? 이런 걸 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제 전두환 씨의 회고록 출간도 의도성은 충분하죠.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네네. 관한. 왜냐하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80년 당시에 폭도들의 난동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전두환은 강주 사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강주 사태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아픔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아울러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사회적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졌고요. 새롭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법률까지 만들어져서 2002년도에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5.18 민주화 운동은 영예로운 운동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부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 폄훼가 횡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정점이 이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이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 폄훼의 흐름을 이게 단절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두환 씨가 충분히 헬기 사격에 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그 내용을 자신의 회고록에 집필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두환 씨가 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충분히 소상하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그 행동들을 보자면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고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39년 만에 광주에서 지금 역사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있는 그런 울분이라든가 아픔을 이제 좀 씻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재판이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텐데 앞으로의 그 5.18 재판 관련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그 전두환 씨 재판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에서 아주 중요한 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투는 재판이거든요. 네. 특히나 헬기 사격이라는 가장 중요한 쟁점을 두고 헬기 사격의 여부에 따라서 전두환 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에서는 헬기 사격 여부가 특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판 과정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가려져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또한 이제 이번 재판은 진실 규명의 촉발적인 동시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애국 폄훼하는 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는 일련의 과정들, 사회적 합의가 저는 이루어지는 과정, 더 이상 5.18 민주화 운동
운동은 애국 폄훼해서는 안 된다. 네. 전두환 씨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많이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 채 애국 폄훼 세력의 주장에 호도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이 알려진다라면 네. 애국과 폄훼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거고 저렇게 지금 이제 39년이나 지난 이 시점까지도 유공자들이 그다음에 그 아픔을 간직하신 분들이 네. 진실 규명을 그다음에 애국 폄훼하는 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전환적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법으로 딱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역사왜곡 처벌법 이게 지금 만들어지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애국 폄훼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특정을 해서 처벌하는 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또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으로 특정을 하다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명백하게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폄훼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을 했을 때 애국 처벌법을 만들자.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유럽에서는 아우슈비츠에 대한 부정, 네.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이거든요. 유럽의 역사에서 그 나치가 자행했던 홀로코스트는 누가 봐도 다 아픈 역사적 과거인데 그걸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면 형사적 처벌을 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법령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자들은 처벌하자 이런 네. 이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또 한 번 또 5월의 가족들을 좀 가슴 아프게 했던 게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네.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을 하는 것도 좀 늦었었고 또 해놓고도 또 적격자가 아니었고 그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률에 따르면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작년 9월에 출범했어야 됩니다. 네. 작년 9월에 출범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추천한 3인 중에 2명은 그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흔결이 있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그 추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상규명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이게 그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할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39년 동안 가려져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5.18은 또 이런 일부 지역, 저희 강주 전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아픔이라는 점에서 한시바피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5월 어머니들께서 또 오열하신 모습까지 좀 봤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또 압박을 좀 가해야 될 텐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전남지구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 가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법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다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진상조사위원 3명에 대한 추천권 포기를 하라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할까요? 지금 현재 법률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법률에서 여야의 그 배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한시바삐 진상규명에 가능한 그런 위원 추천을 바라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진상규명 위원 추천이 안 되면 현재 법률 체계에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5.18을 더 이상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 말았으면 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상규명을 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진상규명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진상규명 자체는 여야가 없이 네. 한시 앞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연구소 본연의 역할, 진실규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현지화하는 이런 그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전두환 씨의 법정 출석 중계 방송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야 될 시간입니다. 두 분께 마이크를 한 번씩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김수지 변호사부터.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이기 때문에요. 오늘 공판 기일에서 전두환 씨가 어떤 입증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저희 지부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씨가 지금 현재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는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결국 광주 시민 전체 그리고 5.18 유가족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재판이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 전체 그리고 5.18 전체 그리고 5.18에 대한 진상규명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재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희성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이번 재판이 5.18의 가해자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39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네. 오히려 개변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실을 호도하고 폄훼한 전두환 씨 개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 그치지 않고 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세력들 그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단절시켜가는 그런 역사적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39년이 지난 오늘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더 이상은 5.18을 폄훼한다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내용을 이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판 과정과 또 중계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